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면역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면역력의 변화가 오기도 하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운동 부족이거나 점점 살이 찌거나 반대로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좀 무리 좀 했더니 면역력의 변화가 올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면역력에 대해 좀 더 이해해 갈수록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멀리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더 건강한 다이어트,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 있죠.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몸을 알아야 몸을 살린다. 이기는 몸. 무엇을 이기는 몸이냐? 바로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 꼭 필요한 바이러스를 이기는 몸, 또 평생에 걸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을 이기는 몸, 또 우리의 세월은 아주 빠르게 흘러가죠. 그 세월을 이겨내는 바로 노화를 이기는 몸, 바이러스, 질병, 노화를 이기는 몸. 왜 누구는 죽어라 관리해도 병을 달고 살고 왜 누구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병을 이겨내는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할 내 몸을 위한 100년 사용 설명서, 바로 이 책이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세히 살펴볼게요. 몸을 알아야 몸을 살린다. 몸을 알아야 이기는 몸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동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우리 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연구하는 기능의학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를 연구하고 진료에 적용시킨 대한민국 기능의학 1세대라고 하고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제대로 알고 몸을 살리는 방법, 그것을 알리기 위해 건강관리 채널,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채널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우리 몸에 대한 5만 가지를 다루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 아프기 전에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제는 이렇게 연장된 수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50년 이상 더 써야 할 우리 몸을 60년 이상, 어떻게 될지 몰라요. 70년 이상 그렇게 더 써야 할 우리 몸을 최대한 알고 쓰고 아껴 쓰자는 건데요. 그러려면 내 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는 바이러스, 질병, 그리고 노화, 이것으로부터 이기는 몸을 만들 수 있는 5만 가지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몸은 늘 무겁고 피곤하다? 이렇게 몸의 마이너스 변화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 아마도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찾고 안 하던 운동을 찾아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잠시 마음의 위안만 될 뿐 근본적으로 몸 상태는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저자는 우리는 우리 몸을 너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니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몸이 보내는 신호도 듣지 못한 채 병을 키운다는 거죠. 우리 몸은 수많은 장기와 뼈, 근육, 뇌 등이 모여 네트워크를 이룬 시스템이다. 몸의 어디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호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아픈 곳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면역력부터 세포, 미세염증, 호르몬까지 내 몸의 미시세계와 뇌, 폐, 간, 심장, 소화계, 뼈, 근육 등 이런 주요 기관의 작동 원리, 그리고 먹고, 자고, 숨쉬고, 움직이는 섭생의 모든 것,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알고 쓰고 아껴 쓰는 우리 몸 건강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단번에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 여기가 좀 궁금해. 그러면 그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그런 가이드를 받으면서 우리 몸 건강을 유기적으로 잘 지켜갈 수 있게 하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파트 1에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몸, 1.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이자 창, 면역계, 2. 건강을 좌우하는 미시세계, 세포와 미세염증, 3. 몸 네트워크의 자동 시스템, 호르몬. 파트 2에는 질병을 이기는 몸, 4. 내 몸의 공기청정기, 폐, 5. 해독을 위한 최후의 보루, 간, 6. 생명의 시작과 끝, 심장, 7.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뇌, 8. 섭생의 최전선, 위와 식도, 9. 착한 하수 처리장, 대장과 소장, 10. 장수의 기본 조건, 뼈와 근육, 11. 몸밖 세상과 연결된 통로, 눈, 귀, 코. 파트 3. 노화를 이기는 몸, 12. 잘 먹고 제대로 마시는 것, 섭생,
13. 병을 막는 지원군, 영양제. 14. 활력의 최소 조건, 잠과 운동. 15. 마음이 만들어낸 신비한 방어벽, 스트레스. 이렇게 해서 에필로그에는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세상에 하나뿐인 건강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말 단번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정보이긴 하죠. 내 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우리 몸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몸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작동 중이라면 그 신호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을 너무 몰라서 우리 신체가 가진 기능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을 키우지 않도록 이제 우리의 몸을 공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면역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면역계는 바로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이자 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미생물 속에 살고 있죠. 책상, 키보드, 전철, 손잡이, 하물며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머리카락에도 해로운 미생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대요.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몸속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혹은 모두가 병에 걸리는 건 아니죠. 바로 면역 덕분인데요. 한겨울에 다 같이 밖에서 돌아다녔는데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심한 감기에 걸리는 것도 다 면역력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면역력이 약하다, 면역력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면역은 장기, 조직, 세포, 체액들이 조직적으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동되는 생체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수많은 종류의 병원균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 몸이 갖추고 있는 군대 시스템이며 동시에 우리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까지도 사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치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외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만큼 강력한 군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경찰, 이것이 있는 국가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면역계라는 거죠. 근데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은 바로 이 군대, 즉 면역세포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기능이 약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병원균들과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가벼운 감염도 무서운 합병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감기로 가볍게 지나가야 할 질병이 폐렴으로 발전하는 것. 그래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감염 질환이 치명적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늘 면역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참 우리가 면역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잘 읽어보면서 또는 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또 내 가족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떤 바이러스, 질병 이런 것들에 처했을 때 또 노화가 느껴질 때 우리는 내 면역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또 생각되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운동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장기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는 면역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면역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선천적으로건 후천적으로건 어떤 이유가 있긴 한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질병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 결핍에 의해 면역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 남용도 면역력 약화의 요인이라는 거죠. 거기에 심리적 스트레스도 한몫하죠. 한몫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몫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그러니까 수면 부족, 또 수면의 질이 저하가 돼 있거나 운동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할 때도 면역계가 약해진다는 거죠.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히 운동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뻔한 결론이 나온다는 건데요. 정말 뻔하고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또 면역력 강화에 있어서 챙겨야 할 영양분은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은 단백질이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의 원료가 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한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면역력 강화에 있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자. 그것도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되겠죠. 거기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몸속의 활성산소 같은 독소들을 억제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지방, 양질의 탄수화물, 또 다양한 야채, 컬러 푸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은 상태, 거기에 마음의 안식, 거기에 충분한 휴식이 함께 되어야만 정상적인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들, 그 원칙으로 귀결되거든요.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렇게 동기부여 받으면서. 그런데 우리 몸의 최대 면역 기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장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면역세포의 60% 이상이 존재하는데요. 면역세포 기능이 활발한 사람은 면역력이 좋아 각종 세균,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죠. 바로 장은 소화기관이면서 동시에 우리 몸을 독소로부터 막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큰 면역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장내에는 100조 개의 유익균과 유해균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익균이, 어떤 사람은 유해균이 더 많다고 해요. 이런 장내 세균은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고 그 이후에는 식습관, 환경, 약물, 스트레스 등에 의해 일생 동안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고유한 장내 세균총, 세균총은 서로 평형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미생물 집단이라고 해요. 이 세균총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른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세균총, 그 장에 있는 미생물 집단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익균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유해균이 더 많고 그러다가 다시 건강관리를 잘하면 다시 유익균이 많아지거나 또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다시 유해균이 많아지거나 이 장 속 유익균과 유해균은 8대2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에는 발효식품과 유익한 세균을 활성화하는 채소가 부족하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쉽게 장내 세균 균형이 깨지게도 되는데요. 그러면 몸에 이로운 유익균 군집이 붕괴되고 해로운 균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장 질환뿐만 아니라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만성 질환이 발생하고 심지어 치매나 우울증까지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채소와 함께 유산균이 다량 함유된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해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특히 항생제 장기 복용자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발효식품을 섭취해 장내 세균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내 세균과 더불어 NK세포와 암세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우리의 면역세포들 중에서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바로 NK세포, Natural Killer Cell,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없애는 것이 NK세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NK세포 표면에는 여러 가지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 덕분에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암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제거할 수 있대요.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하죠. 그러나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NK세포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NK세포는 여러 염증과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암세포뿐 아니라 감염세포를 제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NK세포가 줄어들거나 또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로 암 환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환자들의 NK세포 활성도는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활성도가 낮게 측정된다는 것은 이미 암세포가 생겨 NK세포 활성을 저하시키는 물질이 분비되고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NK세포 활성이 낮아지고 체내 암세포가 자라날 확률이 높아진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NK세포 꼭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도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NK세포, 바로 암세포의 저격수네요. 이런 NK세포가 부족해지면 암이 더 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NK세포 활성도 검사, 이거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췌장암 환자의 세포 면역 활성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암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라기보다는 NK세포의 활동성을 통해 항암 면역력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래요. 암세포를 방어할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는 건데요. 실제로 암 수술 후 재발 위험성에 안심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면역력 관리를 위해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NK세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할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NK세포가 더 좋아질까? 사실 한 가지 음식을 열심히 먹는다고 NK세포 활성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는 모든 활동이 결국 NK세포뿐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을 증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뻔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칙, 그것으로 다시 귀결되는데요.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쉽게 들리지만 정말 어려운, 어렵게 들리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절실하다면 마음먹으면 쉽게 실천할 수도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첫째,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적절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둘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셋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심리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넷째, 숙면을 취해 몸의 피로를 잘 풀어주는 것 등이죠. 다섯째, 수시로 복식 호흡을 하면서 교감신경이 흥분되지 않도록 안정화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섯째, 웃음은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자꾸 큰 소리로 웃는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모든 활동이 결국 NK세포뿐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을 증진시켜준다. 우리는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특히 면역세포 60% 이상이 있는 장 건강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고, 거기에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성화, 이 두 가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적절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잘 해소하면서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마음 건강도 돌보는 것, 또 정말 중요한 숙면, 그래서 몸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충분히 재생시키는 것, 거기에 복식 호흡을 하면서 교감신경이 흥분되지 않도록 안정화시켜주는 것, 그리고 플러스 꼭 잊지 말아야 할 웃음, 항상 억지로라도 자주 큰 소리로 웃는 노력, 이것이 바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이기는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몸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이기는 몸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뭐로부터? 바이러스, 질병, 노화로부터. 그래서 면역력, NK세포의 활성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더 건강한 다이어트,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억지로라도 자주 큰 소리로 웃는 노력, 이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꼭 큰 소리로 웃는 일을 많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NK세포를 죽이는 건강한 웃음을 응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매일매일 웃어볼까요? 자, 지금 웃으세요. 저도 영상 마치고 웃겠습니다. 자, 웃음은 정말 중요하다. 웃으면 건강해진다. 웃으면 이길 수 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더 행복해진다. 다 맞는 말이죠? 오늘부터 더 많이 웃으세요. 가족과 함께 많이 웃으세요. 혼자서도 웃고 가족과도 웃고 많이 웃으세요. 바이러스, 질병, 노화, 이것들로부터 이기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세포를 알아야 몸을 살린다. 세포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꼭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약 60쪽에서 100쪽에 이렇게 있다고 하죠. 사람의 몸은 세포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사람의 세포수는 현재까지 약 60조개로 추정되는데 미생물의 숫자는 자그마치 100조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보다 훨씬 많은 미생물, 바로 세균들과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최근 우리 몸속 수많은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현대과학은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 유전 정보를 두고 미생물, 마이크로, 생태계, 바이옴의 뜻을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사람이 가진 유전 정보의 약 100배까지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대요. 한마디로 나의 몸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어떤 종류의 세균이냐에 따라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그 조성이 달라지고 그것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밝힌 연구가 있는데 2006년 미국 워싱턴대 제프리 고든 박사는 뚱뚱한 쥐와 마른 쥐의 대변을 채취한 후 장에 아무런 균이 살고 있지 않은 실험용 무균 쥐들에게 두 가지 대변을 각각 주입하고 뚱뚱한 쥐의 대변,
마른 쥐의 대변, 그리고 똑같은 양의 먹이를 먹이면서 관찰했는데 그 결과 뚱뚱한 쥐의 대변을 주입받은 쥐는 마른 쥐의 대변을 주입받은 쥐보다 체중이 2배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와, 진짜 뚱보균이 있네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었잖아요. 뚱보균이 있다. 고든 박사는 여기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대변을 무균 쥐에 주입하는 것이었대요. 유전적으로 같은 쌍둥이의 대변을 선택했죠. 그 결과 쌍둥이 중에서도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은 무균쥐는 뚱뚱해지기 시작했으나 날씬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받은 무균쥐는 날씬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저명한 학술지 셀, 세포, 이 학술지에 실리면서 세계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열풍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세균을 알면 장수가 보인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후 여러 가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들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었는데요. 그 질병들에는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면역성 질환들도 관련이 있었고 또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과 암, 골다공증 같은 노화 관련 질환, 우울증이나 자폐증 같은 정신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대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건강을 위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균들까지 함께 건강해져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인체의 다양한 문제점과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제2의 유전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건강한 대변을 모아서 연구하는 대변은행이 탄생했대요. 2012년 미국 보스턴에 대변을 보관하는 은행, 일명 오픈 바이옴이 개설되었는데 여기에 대변을 기증하면 약 $40 정도를 받는데요. 물론 아무나 자신의 대변을 기증할 수는 없고 아주 건강한 대변만 받는데요. 특별한 질병이 없어야 하고 정상 체중이어야 하고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 동안 항생제를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로 건강하려면 모든 조건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모은 건강한 대변을 어디에 사용하냐? 오픈 바이옴에서 필요한 것은 대변 자체가 아니라 대변 속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세균이라는 거죠. 인간은 수많은 세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피부와 구강, 코와 귀에만 해도 아주 많은 세균이 있대요.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세균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대장 속에 있는 대변이라는 거죠. 대변에서 수분을 제외하고 나면 약 40% 정도가 세균들, 즉 미생물 덩어리라고 합니다. 와, 우리 몸을 조금씩 더 깊이 공부해가는 거 너무 재밌죠? 너무 신기하고요. 그렇다면 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장에 사는 세균 종류를 다시 살펴보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유익균. 둘째는 몸에 해로운 독소를 가지고 있는 유해균. 마지막은 때에 따라 유익균도 될 수 있고 유해균이 될 수 있는 중간균인데요. 이 3가지 균들이 우리 장 속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서 일종의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미생물의 종류와 숫자가 모두 다르고 그만큼 모든 사람이 각기 다양한 장 속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생태계는 바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자주 사용하는지, 스트레스 상황으로 장의 움직임이 달라지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이것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유익균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발효 음식인데요. 김치, 된장, 치즈, 요거트와 같은 그런 식품에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둘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즉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바로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주로 신선한 채소들에 많이 함유되어 있죠. 상추, 양배추, 오이, 당근, 나물류 모두 좋은데 이런 식이섬유를 유산균이 많은 발효식품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장의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시중에 판매되는 유산균 관련 제품들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판매하는 이유도
유익균,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에 생존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래요. 마지막으로 항생제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항생제는 유익균이 포함된 세균총을 망가뜨리는 폭탄과도 같다는 거죠. 물론 항생제를 꼭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써야 하죠. 유해균이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면 이제 처방을 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런데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세균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 바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3가지는 유익균이 풍부한 음식들, 바로 발효 음식, 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신선한 다양한 채소들 충분히 섭취해야 하죠. 또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또 항생제를 사용할 일이 없게 평소에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밀가루의 글루텐, 설탕, 각종 당분, 가공식품, 과도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습관적으로 섭취했을 경우에 자가 면역 질환도 일으키고 몸속에 염증이나 미세염증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또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는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장 속 세균의 유해균의 번식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것도 한 가지씩 많이 먹는 것보다 다양한 식재료들을 조금씩 섞어서 다양하게 먹는 방법, 바로 골고루 잘 먹는 거죠. 그런 균형 잡힌 식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인대요. 그래서 고기와 채소, 발효식품, 해조류, 나물류,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세포 속의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하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I am what I eat. 먹는 것이 곧 나다.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속 세균 집단의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 오늘 공부를 통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도 어떤 때는 독이 되는데 바로 먹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 이것도 독이 된다는 거죠. 해가 지고 나서 너무 늦은 시간에 먹는다거나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도 돌아보시면서 계속해서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의 미생물 생태계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식습관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몸을 알아야 몸을 살린다. 세균을 알아야 몸을 살린다. 장내 세균을 알면 장수가 보인다. 장내 세균을 알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건강한 다이어트도 보인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와 미생물, 건강한 식사로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장수의 기본 조건은 바로 뼈와 근육이라고 합니다. 뼈와 근육. 나이가 들면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것이 바로 뼈와 근육인데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눈에 띄는 근육 감소와 칼슘이 빠져 생기는 골다공증도 걱정해야 하죠. 뼈와 근육이 약해지면 거동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또다시 뼈와 근육에 무리를 발생시키는 악순환, 그런 게 반복되죠. 나이를 이겨낼 수는 없지만 뼈와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최대한 막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오고 실천해왔던 걷기, 이런 걷기와 같은 저수준 또는 중강도 걷기의 유산소 운동은 물론이고 적당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렇게 해서 근육 손실을 최대한 막는 방법이 우리에겐 가장 현실적인데요. 그렇게 해서 뼈와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는 뼈와 근육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드웨어로서의 역할이 있죠. 근데 그 이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피를 만드는 일인데요. 피는 심장과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 뼈의 가운데에 있는 골수인데요. 골수는 뼈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데 여기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가 꾸준히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뼈는 여러 가지 주요 무기질들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칼슘, 마그네슘, 인과 같은 무기질을 뼈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혈액에서 필요할 때 혈액으로 내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뼈는 근육, 인대, 관절과 함께 힘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뼈에 붙어있는 인대는 끈처럼 생겼고 뼈와 뼈,
또는 뼈와 근육을 연결하면서 단단히 잡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흔히 힘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은 근육세포들이 모여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질긴 힘줄로 뼈와 연결되어 있고 실상 뼈를 움직여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근육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팔을 구부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죠. 근육의 개수는 측정 방법에 따라 640에서 850개 정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뼈의 개수보다 약 3, 4배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근육들은 뼈의 여기저기에 인대로 연결되어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정교한 동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참 인체의 신비란. 일생의 뼈가 가장 튼튼한 때는 20, 30대라고 하는데요. 40대부터는 계속해서 골밀도가 자연적으로 감소한대요. 뼈는 일생 동안 생성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뼈 세포들이 교체되는데요. 그 비율의 차이로 골다공증이 발생한대요.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보통 1년이 지나면 뼈의 10%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대요. 그래서 결국 10년이면 모두 새로운 뼈 세포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새로 생성되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빨라져 차이가 생기면 뼈의 밀도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결국 50대에 접어들어 여성은 폐경기와 동시에 급속도로 골밀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정도 더 높대요. 하지만 남성들도 안심할 수 없는데 이것은 골절로 인한 사망률만 따져보면 오히려 여성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골절 발생률은 골절이 똑같이 생겨도 남성이 여성보다 예후가 더 나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는 골다공증은 여자가 더 많이 걸리는 병이라는 잘못된 인식 탓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에 관심을 갖고 검사나 치료를 받지만 남성들은 대부분 그러지가 못한 거고 조사에 따르면 남성 스스로가 골다공증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10%인데 이것은 바로 여성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알고 있어도 치료를 받는 경우가 여성은 36%이지만 남성은 겨우 16%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남성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근육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운동을 통해 잘 가꾸어진 근육, 그것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죠. 근육의 생김새가 옷 매무새는 물론 멋스러움을 결정하니까 그러는 건데요. 근데 근육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훨씬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미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당연히 관계가 있고 근육률과 사망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 연구팀이 65세 성인 560명을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근육량과 근력이 부족한 사람은 정상 근력을 가진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4.1배나 높았고 걸음걸이까지 느려지면 사망 위험이 훨씬 더 높아졌대요. 이것은 다른 연구팀의 결과와 수치만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참고로 세계보건기구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하고 공식적인 질병명도 부여했대요. 그 병은 사코페니아, 즉 근육이 줄어드는 병인데요. 사코는 근육, 페니아는 감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사망률을 높일까? 근육의 역할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육은 우리 체중의 약 40에서 50%를 차지하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대요. 하나는 골격근, 뼈대근이죠. 뼈에 붙어서 몸의 형태를 이루는 근육으로서 몸, 팔, 다리, 얼굴 및 모든 움직임을 담당하고 평활근, 민무니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부 장기에 분포한 근육으로 소화기관의 움직임이나 혈관, 기관지의 수축과 이완 등에 관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심근, 바로 심장근인데요. 심장 박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근육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내는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자세를 유지하고 온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표정을 만들고 장의 움직임과 혈관, 기관지와 같은 모든 내부 장기들의 움직임을 조절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근육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런 하드웨어적 기능 외에도 근육은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근육 세포에서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 과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당분과 지방산들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거쳐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이 근육 세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근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에너지 대사량도 줄어든다는 거죠. 건강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대사증후군,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 바로 근육이 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근육의 감소는 통증을 유발한다. 와,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육의 감소가 단지 대사증후군하고만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육은 인대를 통해 여러 뼈와 연결되어 있고 근력으로 뼈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근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통증이 찾아오는 부위가 어깨라는 거죠. 40, 50대가 되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는데 팔을 올리기도 어렵고 뒷짐을 지거나 물건을 잡으려고 손을 뻗을 때도 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오십견,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 근개 파열과 같은 진단을 받기도 하는 것. 그런 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병들은 손상된 위치와 구조가 달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병들이 생기게 된 기본적인 원인이 바로 근력 감소라는 사실이래요. 물론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거나 과한 운동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생길 수도 있대요. 근데 특별한 원인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어깨 통증의 기본적인 원인에는 근력 감소가 꼭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어깨를 둘러싼 여러 속 근육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점차 근력이 약해지는 근육이 생기면 미세한 움직임의 조화가 깨지면서 팔을 움직일 때마다 뼈와 인대가 충돌하거나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결국 통증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프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엑스레이, MRI 등의 검사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진단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구체적 손상 부위도 치료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이 약해지는 것이 원인이래요. 그래서 척추를 둘러싼 속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요통 예방을 위해서는 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거북목,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운전 등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인한 자세,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앞으로 내밀거나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 이렇게 하면 목뼈에 더 큰 하중을 주게 되면서 변형을 가져오죠. 그래서 목뼈를 둘러싸고 있는 목과 어깨의 근육들이 긴장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거북목, 목 디스크 이런 게 심각한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20대, 30대 그때부터도 자세의 변형 때문에 일찌감치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퇴행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좋은 팁을 주셨는데 우리가 목을 숙일 때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단순히 고개를 든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머리의 위치뿐만 아니라 어깨와 등의 자세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깨가 처지고 등이 굽어진 상태에서 고개만 드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깨와 등을 함께 펴서 고개를 들어야 하는데 바로 어깨와 등을 펴기 위해선 가슴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가슴을 하늘로 향하게 폈거든요. 시선은 하늘을 보면서 가슴을 하늘로 향하여 올리고 그 상태에서 양팔을 들어 뒤로 제쳐보라는 거죠. 이 자세는 어깨와 등을 펴게 하면서 목뼈의 배열을 좋아지게 한대요. 그리고 이 자세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30초에서 1분간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 동작은 일이나 공부를 하면서 30분에서 1시간마다 이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컴퓨터 화면을 크게 하고 글자도 크게 하는 거래요. 글자가 잘 안 보이면 머리를 숙이면서 앞으로 내밀게 되기 때문이죠. 또 모니터 높이를 너무 낮게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마우스와 키보드는 가급적 몸에 가까이 붙여두라고 하는데요. 거리가 멀어지면 팔을 뻗어서 책상에 팔을 걸치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머리와 어깨를 앞으로 내밀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바로 거북목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한 장수의 기본 조건, 바로 뼈와 근육,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뼈와 근육은 잘못된 자세, 잘못된 생활 습관, 또 운동 부족 등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에 띄게 약해진다는 건데요. 뼈와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최대한 막는 방법으로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고 거기에 적당한 근력 운동도 꼭 시작해서 근육 손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뼈와 근육의 기본적인 역할, 거기에 우리가 몰랐던 역할들까지 공부하면서 정말 뼈와 근육이 우리의 건강의 근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겨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뼈의 골밀도를 높이고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햇빛 쬐며 걷기, 균형 잡힌 식사, 걷기의 생활화, 올바른 자세,
생활 속 작은 습관들, 작은 실천들, 거기에 적절한 근력 운동, 이것을 잘 실천하시면서 앞으로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할 내 몸, 바로 내 뼈와 근육 잘 관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근육의 감소는 통증을 유발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그것들이 다 근육의 감소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두면 매년 감소하는 근육. 이제 그것을 내버려 두고 방치만 하면 안 되겠죠. 오늘도 꼭 걷기와 적절한 근력 운동, 스트레칭, 습관으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뼈와 근육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응원드립니다. 건강한 장수의 기본 조건, 뼈와 근육. 근육의 감소는 통증을 유발한다. 반대로 근육 감소의 예방은 통증을 예방한다. 잘 기억하시면서 꾸준히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